자, 우리 이렇게 지금까지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후삼국 시대를 모두 재통일한 과정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렇게 고려의 통일을 달성한 왕건이 어떤 정책을 펼친 인물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태조 같은 경우는요, 방금 막 나라를 세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딱 처음 세웠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수의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는 일입니다. 예전에 후고구려나 후백제 같은 경우에도요, 물론 전투에서 패배하고 이런 요인도 있었죠. 하지만 되게 중요한 멸망 요인 중 하나가 계속되는 전쟁이나 실정으로 인해서 점점 그 백성들의 신뢰와 지지를 잃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새로운 나라를 건국한 태조 입장에서는 백성들에게 잘해줘서 그들의 지지를 받는 일이 중요했죠. 그렇기 때문에 태조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가장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정책,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걷지 못하게 하죠. 자, 그리고요, 태조는요, 이제 호족들을 나의 체제 안에 편입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요. 이 호족들을 내 체제 안에 편입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흔히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죠. 호족을 포섭하는 방법, 그리고 견제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포섭과 견제 중에 먼저 포섭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포섭은 말 그대로 뭐예요? 당근이에요. 잘해주는 정책인 거죠. 어떻게 호족을 포섭하려고 하느냐? 첫 번째로 우리 방금 통일을 달성했어요. 이 통일 혼자 달성한 거 아니에요. 왕건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는 다양한 호족 세력들의, 전국에 퍼져 있는 호족 세력들의 도움과 지지가 필요해요. 이렇게 통일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이런 호족들에게 가장 먼저 토지와 관직을 지급해 줍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중요한데요. 자, 우리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태조 왕건은 몇 명의 부인이 있어요? 29명의 부인을 두고 있는 왕입니다. 되게 많은 부인이죠. 그러면은 이 태조 왕건의 경우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왕 되니까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29명의 부인을 뒀을까요? 자, 아마 이렇게 태조 왕건이 29명의 부인을 둔 데에는 여자를 좋아한다 라기보다는 조금 더 정치적인 이유가 섞인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지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고려의 뭐 한반도 지도가 보이고 어디 박씨, 어디 부인 박씨 이런 게 엄청 많이 보이죠. 이게 뭐냐? 다 왕건의 부인 출신지를 표시한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강력했던 부인들. 이렇듯이 왕건이 결혼을 많이 한 이유는요, 결국에 호족들을 포섭하기 위해, 호족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입니다. 예를 들어 저쪽 윗지방에 뭔가 크고 강한 호족이 있어요. 근데 나 방금 막 나라 세웠는데 얘가 나 공격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들죠. 그럴 때 어떻게 이 왕건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느냐? 그 집의 딸과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호족 입장에서도 어쨌든 지금 막 나라를 세운 나름 강력한 세력이니까 여기와 사돈을 맺는 거 괜찮은 거래죠. 그리고 왕건 입장에서도 설마 내가 사위인데 나를 치겠어? 이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 왕건은 다양한 호족들의 견제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부인들과 결혼을 하고 자녀도 엄청 많이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종 왕건의 경우에요. 태조 왕건 시대까지는 괜찮아요. 태조 왕건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 태조 왕건이 죽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왕위 쟁탈전, 왕위 계승전이 격렬하게 일어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죠. 자, 우리 조금 이따 배우게 되겠지만 왕건이 죽고 난 다음에는 계속해서 왕위 쟁탈전이 어느 정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방금 결혼정책 살펴봤고요. 또 왕시성을 하사한다고 돼 있어요. 이 왕시성을 준 게 뭐냐? 자, 왕건의 성씨가 왕씨죠. 이거는 곧
왕족의 성씨예요. 그래서 호족들에게 왕씨의 성을 나눠주면서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예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라는 의미죠. 그러면서 이런 결혼 정책이나 왕씨성을 하사하는 방법도 호족포섭 정책의 일환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당근을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부터는 채찍을 살펴봐야겠죠. 호족을 어떻게 견제해 왔는지 정책들을 배울 건데요. 딱 두 가지 살펴볼 겁니다. 사심관 제도와 기인 제도라는 정책들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사심관 제도는 뭐냐면요. 이 사심관 제도의 유래는 어디서 오냐? 우리 전에 통일 과정에서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이 신라를 들고 고려에 항복하면서 기부를 했다라고 배웠어요. 이 경순왕을 첫 사심관으로 임명한 데서 유래를 합니다. 왕건은요, 이러한 경순왕을 경주, 신라의 수도였죠.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럼 이 사심관이 뭐냐면요. 중앙의 관리를 그 관리의 출신지죠. 고향. 거기에 다시 내려보내서 그 지역을 관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여러분 옆에 그림 있어요. 왕건이 그 지방의 관리를 그 지역 출신으로 임명하는 사심관 제도를 시행하겠소라고 하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좀 좋은 것 같아요. 왠지 내가 살던 고향에 다시 나를 내려보내서 그 지역을 내가 관리하게 해준다고 하잖아요. 좋아 보이죠. 그래서 여기 옆에 사람들은 지방 사람들에게 관직을 주다니 되게 환영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좋아할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이건 결국에 호족을 견제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아 보이는 사심관 제도가 왜 지방을 견제하는 수단이냐?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사심관으로 임명됐어요. 자, 여러분들이 송파에 살잖아요. 송파구에 사심관으로 임명이 됐어요. 근데 송파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누군가 한 명이 나 이제 왕해보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럼 이거 누구 탓이에요? 이 반란을 미리 막지 못한, 잘 관리하지 못한 내 탓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대 책임을 지었기 때문에 사심관 제도는 뭐냐? 너희 고향 너가 잘 관리해 라고 하는 무언의 압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심관 제도는 호족 견제 정책으로 적용이 되고요. 두 번째로 기인 제도입니다. 이 기인 제도는 뭐냐면 우리 지방에 있는 호족의 자제들 있죠. 호족의 아들들. 이 사람들을 중앙에 머물게 한 제도입니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유학이에요. 우리 수도로 유학을 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실질적인 성격은 뭐냐? 인질, 볼모의 성격을 지닙니다. 자, 이 호족들, 지방의 호족들이거든요. 여러분 고려시대의 지배층은 지금 호족들이라고 했잖아요. 전국에 지금 수많은 호족들이 있었는데 그걸 왕건이 지금 정리해서 재통일을 이룬 겁니다. 근데 여전히 호족 세력들은 남아있죠. 그러면 왕건 입장에서는 언제나 불안해요. 나도 호족 출신이었는데 저 호족들이 다시 한번 반란을 일으키고 나를 왕위에서 몰아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까봐 불안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호족들의 아들들이 만약에 수도인 송악, 개성에 있어요.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일으키기 힘들겠죠. 왜냐면 내가 반란 일으키면 거기 송악에 있는 내 아들 바로 그 즉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볼모, 인질의 성격을 가진 게 바로 기인제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심관 제도랑 기인제도는 두 개 다 호족 견제 정책으로 왕건이 사용했던 제도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대조의 정책들은요. 세 번째, 바로 불교를 숭상했던 점입니다. 자, 여러분 고려는요 불교가 아주 융성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태조 때부터 불교를 되게 숭상하고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이런 불교 관련된 행사들인 연등회나 팔간회 같은 행사들 중시하라 라고 태조왕건이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면요. 북진정책, 중요한 정책이 나오는데요. 이 북진정책은 여러분 예전에 장수왕 남하정책 배웠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남하 정책은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였다면 우리 북진 정책은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요? 위쪽. 자,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바로 북진 정책입니다. 자, 이 북진 정책을 왜 하냐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할까요? 왜냐하면 고려가 바로 어디를 계승한 나라이기 때문에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땅 여기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고구려 우리 삼국시대 배웠잖아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 위까지 올라가야 고구려 영토란 말이죠. 고구려는 저 위 영토까지 아주 넓은 영토를 차지했기 때문에 나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니까 그 영토를 다 회복하겠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북진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북진 정책은 결국에 고구려를 계승하는 고려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북진 정책은 어디를 되게 중요시하느냐? 고구려의 수도였던 우리 평양 있죠? 장수왕이 평양 천도했던 그 평양, 이 평양을 되게 중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평양을 서경이라고 해서 서경으로 삼고 이 서경을 북진 정책의 기지로 삼아서 계속해서 위로 영토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자, 이러한 북진 정책을 펼치던 과정에서요. 멸망한 발해 유민들이 계속해서 고려의 망명을 오게 된다는 내용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런 내용이 왜 북진 정책과 관련이 있냐면요. 자, 우리 이 위쪽에는요. 발해를 멸망시켰던 나라 거란이 저 위쪽에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조왕건은 거란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서 영토를 확장할 것을 두려워하여 이 발해 유민들을 포용해서 이에 같이 맞서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발해 유민들의 망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주는데요. 물론 발해가 같이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기 때문도 맞습니다. 자, 이러한 발해 유민들의 망명은요, 태조 때부터 시작해서 저기 예종이라고 해서 한참 뒤에 왕까지 거의 200년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 동안 오는 발해 유민들을 모두 받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조 시기에는 발해국 세자였던 대광현 이라는 사람이 망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었을 때 정말 적극적으로 환영해 주면서 심지어 여기 보면 왕계라는 성명을 주었죠. 즉 왕시성을 주고 왕족으로 받아들여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왕계라는 성을 주어 왕실 족보에 등록시켰다. 그리고 배주라는 지역을 주어서 다스리게 하면서 거기서 자기 조상의 제사를 지낼 수 있게까지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북진 정책, 발해 유민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한 모습까지 봤고요. 아까 또 같은 맥락으로 아까 거란을 경계했다고 했잖아요. 위쪽에서 위협이 되기도 했고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여서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발해 유민들이 이때 당시에 망명할 당시쯤에 우리 거란이 고려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좀 친하게 지냅시다. 친선관계 맺읍시다 하면서 귀한 낙타 50마리를 고려에게 선물로 주게 되는데요. 이게 당시에는 완전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낙타를 받은 태조왕건의 반응이 어땠냐? 자, 이 낙타들을요. 먹이도 하나 주지 않고 만부교라고 하는 다리 밑에서 그냥 땡볕에 굶겨 죽이게 됩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겠어요? 태조왕건이 정말 강력하게 나 너희랑 친하게 지내기 싫어 라고 거부 의사를 표명한 거죠. 당연히 거란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지 않았을 거고. 자, 우리는 이거를 만부교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거란에 대한 강력한 경계를 보여준 것 또한 큰 의미의 북진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진 정책,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꼭 중요하니까 기억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왕건의 정책은 후대 규범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자, 훈요 10조. 이거는 곧 살펴볼 건데 이게 뭐냐면 왕건이 유언처럼 이후에 우리의 내 후손들 왕에게 남긴 조언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훈요 10조입니다. 자, 그리고 왕이 아니라 관리들이 지켜야 될 규범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정계라든지 계백요서 같은 것들을
저수를 해서 관리가 지켜야 될 규범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훈요 10조인데요. 우리 지금 이 훈요 10조 같이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프린트 가장 마지막에 보면 훈요 10조 내용들이 있거든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훈요 10조 뜻이 뭐예요? 자, 우리 선생님 여기 한자음 뜻풀이를 가져왔는데요. 가르칠 훈자에 모으다, 중요하다 요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가 가르칠 것을 중요하게 모았다. 중요한 것들을 모은 것이 바로 훈요 10조입니다. 10가지 모았겠죠.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주는 거냐? 후대의 나의 후손의 왕들에게 내가 가르칠 것을 모은 것이 바로 훈요 10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10조 내용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훈요 10조를 보면요. 방금 우리가 배웠던 태종 왕건의 정책들 한 번에 볼 수가 있어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우리 프린트에 보면 가장 밑에 훈요 10조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 밑에 또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를 같이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1조와 6조에서 태종 왕건의 어떤 정책을 찾아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1조.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으므로 사찰을 세우고 주지를 파견하래요. 자, 불교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6조 같은 경우에는요. 연등은 부처를 섬기는 것이고 팔관은 하늘, 산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이므로 소홀히 하지 말아라. 즉 연등회와 팔관회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중요시 여겨라. 우리 이거 아까 태종 왕건의 정책 배울 때 살펴봤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바로 불교를 숭상한다. 불교 숭상 정책을 펼쳤다라는 내용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불교 숭상하는 태조의 정책과 상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2조에서 볼 수 있는 사상이 무엇인지 말하라고 했네요. 자, 우리 이거는요. 조금 옛날에 배웠습니다. 자, 살펴볼게요. 도선의 풍수 사상에 따라서 사찰을 세워라. 그리고 함부로 더 짓지 말 것. 자, 이거 뭐예요? 우리 신라말, 통일신라 말에 배운 풍수지리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배우지 않았지만요. 우리 신라하대 볼 때 육두품과 호족을 중심으로 성장을 하면서 그 기반에 깔린 사상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선종과 풍수지리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선종과 풍수지리설의 유행 속에서 그것의 토대로 고려가 세워졌던 거죠. 그래서 풍수지리설도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자, 신라의 수도, 천년 수도였던 금성인 경주는 기운이 다했다. 운수가 다했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명당 자리를 찾아야 된다. 그게 바로 어디예요? 송악에 기반해서 세워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건의 이 풍수지리설 중요시했던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시한 사상은 풍수지리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사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조에서 볼 수 있는 고려의 성격을 말하라고 했어요. 자, 사조는 중국의 풍습을 억지로 따르지 말고 거란의 언어와 풍습이 다르므로 의관제도를 본받지 마라. 중국의 풍습을 억지로 따르지 말고 거란의 것도 따르지 말래요. 자, 여러분 고려는요 실제로 당연히 중국과 많이 교류도 하고 중국의 문화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려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이렇게 받아들일 때도 고려의 독자성을 가미해서 독자적인 성격을 가미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대로 모방하거나 남의 것을 따라하지 않고 자주적인 면모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조에서는요. 중국의 풍습도 억지로 따르지 마라. 어떻게 그럼 받아들이냐? 우리 것에 맞게 우리의 독자성을 가미해서 자주적으로 받아들여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려의 자주적 성격을 엿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5조는 우리 아까 본 내용이에요. 서경을 중시할 것. 바로 북진 정책과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경을 왜 중요시해요? 바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기 때문에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 즉 서경을 중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훈요 10조를 통해서 태조 왕건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